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미국 러시아 정상 알래스카서 15일 회담 우크라이나 정전 직접 협의 2022년 침공 이후 첫 대면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8월 9일 09시 59분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알래스카에서 15일 만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전을 톱 회담을 통해서 푸틴 씨에게 직접 강요할 생각으로 2022년 2월에 시작된 침공은 중대 국면을 맞이한다. 트럼프 씨는 정전에 응하지 않는 푸틴 씨의 불만을 더해 압력을 강하게 할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대화 노선으로 다시 방향을 튼 형태다. 트럼프는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다라고 표명, 또 침공을 통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령에 관해 협상을 통해 일부 반환과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우 복잡하다고 말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협상 제의는 푸틴이 먼저 했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하자.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열린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푸틴이 지금 입장을 숙여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협상하는 것이기에 푸틴이 한 수 잡고 들어와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요거는 내러티브인데요. 동러시아 관리하기 힘들지 이참에 지진과 화산 폭발한 캄차카반도 미국이 사서 관리해 줄게. 내러티브 제 그냥 상상을 표현해 봤습니다. 러시아 트럼프의 알래스카 정상 뒤 러시아 답방 제안 CBS 노컷주스에서 김중호 기자가 8월 9일 11시 29분에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9일 새벽 미러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면서 두 정상의 다음 회담이 러시아 영토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앞을 내다보면 다음 회담을 러시아 영토에서 개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해당 초청장은 이미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8일 저녁 SNS를 통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러시아 지도자와의 회담이 15일에 있을 것이라고 공개한 직후에 나왔다. 또 다른 뉴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돈바스 넘겨주면 휴전하겠다. 미국의 제안. 이승진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8월 9일날 09시 1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8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면 휴전하겠다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 방안이 성사된다면 러시아는 돈바스로 불리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2014년에 이미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위트코프 특사는 러시아의 제안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첫 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철수하고 전선을 동결한다. 그 다음 단계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화 계획에 합의하고 이후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상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돈바스 지역이 지금까지 그 점령한 데를 모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014년 이미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도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중재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평화 합의 수십 년 분쟁 종식. 권영미 기자가 뉴스 1에서 8월 9일 날 오전 6시 42분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두 정상을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일함 알리의 아르제바이잔 대통령,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르메니아 총리, 오른쪽,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걸 표현하는 거겠죠. 어, 이렇게 이제 드디어 두 나라가 평화 합의를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남카카스 지역의 두 경쟁국 정상을 초청해 서명 행사를 열었다.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샨 총리와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화 정상회담이라고 칭한 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모든 전투를 영구히 중단하고 상업, 여행, 외교 관계를 개방하며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국경과 서로의 영토 내 민족 집단의 지위 문제를 놓고 수십 년간 갈등을 이어왔다. 뭐 여러 유명 유튜브도 소개를 하고 등등 해서 이것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은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고 아르메니아는 그, 그 동방정교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도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좌측에 있는 투르키예, 이 투르키예도 이슬람이지만 중동 이슬람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틀리죠. 그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껴가지고 에, 분쟁들이 일어나고 일부 여기에 아르제바이잔인들이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지역 분쟁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바쿠가 카스피에서 석유가 나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또 지금 러시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의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 그러죠. 뭐 비행기 추락 사고인가 여객기 이것 때문에 또 상호간에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7월 이게 제가 한 말경에 소개했던 세계의 중요한 9개 파이프라인을 소개했었는데 다섯 번째가 BTC 파이프라인 바쿠 트빌리시 세이안 바쿠서부터 해가지고 아르메니아를 관통해서 북쪽에 있는 조지아를 통해 가지고 투르키예로 들어가 가지고 세이한까지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르메니아를 경유 안 하고 가는 거죠. 서로 분쟁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또 나라 자체가 다 고산 지역인데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지 이게 산맥이 있는 데인데
또 하나 여섯 번째는 타네프 아나톨리아 횡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아마 그 여기 파란색까지는 그 바쿠 라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테납 타납 테나프는 아나톨리아 그 이 트루키에를 관통해 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여기 그 이탈리아에도 가는 거로 돼 있고, 여기에서 그 그 쪽에 있는 나라 그 이 발칸반도라고 그러죠. 발칸반도 이쪽에 있는 나라들 그 크로아티아 뭐 이런데, 몬테네그로 뭐 이런 데를 또 향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쿠 유전의 석유가 트루키에를 통해 유럽까지 가므로 지역 안정은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수입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반트 지역의 석유가 요즘에 한창 개발 중이고, 그런데 이탈리아가 파이프라인 연결을 원하는 것으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이나 뭐 시리아 등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석유, 또 지중해 그 레반트 해안 이런 쪽에서 발견된 석유 유전 등등은 트루키에를 관통할 필요가 없죠. 지중해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리스로 가지 말고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로 와줘.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면담. 유자비 기자가 뉴시스에서 8월 8일 날 오후 12시 21분에 보도했습니다. 일본 차기 총재 후보 유력 고이즈미 9일에서 11일 방한, 에이펙 식량 안보장관 회의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 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한중일이라고 표현들을 해왔는데, 제가 먼저 한번 바꿔서 얘기했었죠. 한일중으로. 일본을 먼저 표현해주는 이 센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에이펙 식량 안보 장관회의 및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9월 9일에서 11일 방한한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자민당 내 차기 총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쌀값 급등에 대응해서 스스로를 쌀 담당상이라고 칭하며 비축미 종이 방출을 결정해 주목받았다. 두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에이펙 의제, 양국 교류 등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체의 뉴스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 한국 입국 7년 만에 여기는 중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회동 참석 수산물 금수 해제 압력. 또 지금 번역 AI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일본식이면은 일본을 먼저 얘기하는데, 번역 AI는 한국 중심으로 이거 네이버 쪽으로 제가 파파고로 번역을 했으니까 한중일이라고 여기는 또 표현되어 있네요. AI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케노우치 수슈케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식량 안전 보장이나 동물 질병에 대한 대응에 대해 협의할 전망.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한국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현 외무상과의 회담에도 참석해 일본산 수입물의 전면적인 금수 해제를 촉구한다. 10일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에이펙의 식료 안전보장 담당장관 회합에도 출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이 정도면은 그 미남 스타일에 들어가겠죠. 나이도 젊고. 그래서 한일중 모두 만나게 되면은 미국산 쌀 수입
및 관세 문제를 거론할 것 같다. 식품 안전 수입에 대해서 식품 수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 쌀 부족 국가인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지금 쌀이 좀 부족한 거로 되어 있고 쌀값이 올라가지고 정부 비축미를 풀었는데 그, 그 제가 그 입수한 정보로는 정보라기보다도 알려온 소식은 그 3년 묵은 그 정부비 5kg짜리가 전에 뭐 4,500원까지 올라갔었다. 뭐 3천 몇백 엔이다 했는데 1980엔짜리 그 5kg짜리 3년 전 그에 쌀을 그 구매했다. 이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언론 한일 정상회담 23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김지환 기자가 뉴스 1에서 8월 9일 날 오전 10시 54분에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 트럼프 대응에 안정적 한일 관계 중시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늘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재명 정부가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조정하는 가운데 그 전에 일본을 방문해 일본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현 외무장관도 그 관세 협상 직전에 그 7월 말 직전에 일본을 경유해서 외상을 만나고 미국으로 갔죠. 그러면은 이 짜이밍 이 칸은 또 마찬가지로 일본을 경유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게 아사히 신문이고 일본 정부의 그 복수의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아사히가 보도했다면은 우리 지금 언론도 그거를 보도가 돼야 되는데 왜 일본 언론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만드냐라고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시바와 이의 공통점은 통일계를 현재 박해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좀 껄끄러운 문제로 요즘에 뭐 권성동 뭐 누구동 그 이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뭐 등 해가지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게 지금 이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통일교를 그, 그 탄압 하는 것으로 뭐 읽혀지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트럼프 아저씨는 통일교의 그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미묘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의 100% 직관세 계획이 러티능의 해명에 따라 삼성,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성미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8월 8일 날 16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과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임기 중에 미국에서 건설을 약속하고 상무부에서 신고하여 감사인이 건물 건설 과정을 감독하면 관세 없이 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확인되고 감독되어야 합니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루트닉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의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 개장될 예정인 인근 테일러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SK 하이닉스는 2028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첨단 칩 패키징 공정 건설에 387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증권 김놓코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팹을 건설하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미국 자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쉽게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므로 미국에 공장을 져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고, 이런 것은 또 TSMC의 의존도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제가 어저께 조사한 거로는 50.59%가 외국인 지분율인데 미국 자본 지분율이 꽤 많은 것으로, 50%가 넘으면 우리나라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는 더 그렇습니다. 55.16%.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한테 분명히 뉴스레터 하나만, 뉴스레터가 아니고 레터 한 장으로 미국 자본이 매일 하나 던지면은 SK 하이닉스 미국에 투자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어, 공장에 짓는데 문제는 미국이 관리 감독 하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감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뜻은 공장 설계도까지 다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설비가 들어오고 어떻게 설치되고 그런 팹을 만드는 노하우까지도 미국이 다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미군 파견, 수지 코엔 텔레그래프에서 8월 9일 토요일 오전 12시 26분에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미군이 투입되는 것은 비공식적인 거로 미국 영화에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경찰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미군 특수부대들이 콜롬비아나 또 뭐 멕시코나 이런데 투입이 돼서 그냥 갔다가 오는 거죠. 완전히 주권, 남의 나라 주권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미군은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영화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국방부가 검토하기 시작. 뉴욕타임즈. 이 특별한 조치는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 미국이 입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적 갈등으로 위협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승인해야지 니들 맘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번 조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상 및 해외 영토에서의 군사작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과의 국경을 강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깽당 카르텔 데 로스 솔레툴 테러 단체 그룹을 추가하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끌고 있다고 주장.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세계 최대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이며 카르텔과 협력하여 펜타닐이 함유된 코카인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난. 마두로를 체포하게 된 정부에 대한 보상금을 5천만 달러, 약 3,100만 파운드로 2배를 늘렸다. 미국 국무장관이자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마르코 루비오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
기회가 된다면 미국 권력, 정보기관, 국방부 등 여러 요소를 사용하여 이 그룹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테러 조직은 그냥 남의 나라 그냥 침공해도 된다는 얘기죠. 음, 그렇게 이제 그 국제 뭐라 그럴까 그 나름대로 룰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카더링 뉴스 네트워크 EWT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마약 거래 조직이 아닌 무장 테러 조직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마약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중무장한 멕시코 카르텔을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군이 직접 가서 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논리를 미국은 지금 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도 전쟁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일본의 전쟁 지도자가 패전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프레지던트 온라인이 보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장문의 설명문들인데 소제목 위주로만 가져왔습니다. 일본을 항복시킨 것은 원폭이냐 소련 참전이냐, 신형 폭탄 투하 이후로 전쟁 끝내야. 그래서 핵 요인설과 소련 요인설 중 어느 쪽이 더 설득적인가를 논해보겠다. 소련 중계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었다. 항복이 아니고 평화 회담 같은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막판에. 이 시점에서 아직 소련은 참전하지 않았다. 7월 26일에 연합군이 발출한 포스탐 선언에 대해서도 즉각 수락이 아니라 소련 중계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교섭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모로토프 외무상 면담 확정이라는 주요 정보. 도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원폭뿐만이 근데 아니었다. 한편 히로시마의 핵 사용 시점까지 이미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많은 도시는 통상 폭격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당사자들에게 핵 사용의 충격은 오늘의 감각보다는 할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허구한 날 폭격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이 핵으로 큰 거를 당했지만은 할인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네요. 소련 중계책이 파탄나면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졌다. 어, 이 평화 그 휴전 이런 계획은 소련 참전 직후에 논의가 활발됐다. 그 소련이 참전 안 하고 있다가 패전 뭐 한 일주일 앞두고 어, 대일본 저기 전쟁을 선언하고서 참전을 한 거죠. 더블 소크셜도 있지만 일본의 주전장은 그런데 어디까지나 중국이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은 소련의 참전이었다는 해석이 가장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주사변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주사변 때 그동안에 구러시아 제국이 내려온데 예를 들어서 그 하얼빈 같은 데는 또 그 요동반도 쪽만 하더라도 저기 그 러시아풍의 도시들이 그때 벌써 많이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만주를 러시아가 거의 먹다시피 하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짭짭 이렇게 그 맛을 들이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조선반도에서 물러내고 나중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러시아는 없어졌던 거죠.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소련이 그것을 승계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옛날에 영향력을 했던 만주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글은 치치와 야스아키라고 방위연구소 국제분쟁사 연구실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중국과의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석유 등의 자원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일본이 주목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자원지대로 일본은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1940년 9월 23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그리고 1941년 7월 28일에는 동남부에도 진주했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금지라는 강경 수단을 취했다. 즉 일본에 있어서의 주전장은 어디까지나 중국이며 동남아 침공은 어디까지나 중국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석유를 공급받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진주만 공격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진주만 공격에 있어서는 그 동남아시아 침공을 미국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변 작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뒤에도 소련군은 여전히 침공을 멈추지 않고 일본령인 미나미 카바타, 쿠릴열도, 심지어 북방 영토도 점령했다. 9월 2일 미한 미주리 호상에서 일본 대표와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 대표간의 항복문서 조인식, 이후에도 소련에 의해 일본군 포로 57만여 명이 시베리아에 억류됐고 그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엄청 그 포로가 잡혔네요. 만주 지역에서 57만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니까. 민간 재류 일본인 희생자는 18명 이상에 이르렀다. 죽으면서 패전 후에 일본으로 다시 귀국한 식민지에서의 일본인의 일본 귀국도 많았지만은 현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 전쟁은 결코 진주만에서 시작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의 전쟁부터 소련이 창을 거두기까지 일련의 전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한국의 아시아 인재 영입 엉성한 일본과의 시급차는 500엔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취재반에 의한 오그라드는 한국 고뇌의 향배 초저출산 고령화 이민 1급 집중 수도의 1급 집중 이런 거겠죠. 조선업계에서 한국의 아시아 인재들의 울타리가 헐떡였다. 8월 히로시마 현내의 조선이나 용접 등 4사의 인도네시아의 10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그중 5명이 채용을 사퇴했다고 한다. 나중에 한국의 조선회사에 홀딱 뽑힌 것이 판명되었다. 이쪽이 제시한 시급은 1200엔, 남측은 1700엔, 가져가도 소용없다.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한탄했다. 이게 가져가도 소용없다. 이게 가져가도 소용없다.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아시아 각국 노동자들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조선음이 번성한 세토 내의 인섬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조선외 금속 가공 등 14사가 들어가 있는 인도 철공단지 협동조합에 찾아가서 단지 내에서 일하는 700여 명 중 외국인이 270여 명을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많고 100명에 가깝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속속 정문으로 나와 귀가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가는 사람 늘어난다. 한국 대기업의 관계자로부터 어프로치를 받았었다. 스와토노라고 이 사진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만나보니 일손을 잡으려면 아시아 어느 나라로 가야 한다는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경쟁 일본 기업과 상담할수록 한국 조선업체들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습이 배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게 은근히 그 조선업에 대해서 그 향후 조금 자기네들 입장에서 약간 좀 한국을 비꼬는 듯한 뉴스로 좀 보이네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 조선업 관계자들이 사람 채용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얘기했지만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훈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에도 훈련원을 만들고 국내에서도 훈련원이 있지만은 어느 업종에 가거나 그 수만 명의 그 훈련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 조선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으로 가면은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거국적으로 보아서는 결국 우리나라를 원하니까 우리가 용접훈련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해서 인력을 동남아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는 뉴스가 벌써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요 뉴스는 자기네들 중소기업 단지에 일하는 인도네시아인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비아냥인 것 같은 뉴스로 느껴지네요. LG화학, 롯데케미칼 주요 제품 차이는 지금 석유화학이 아주 안 좋다는데 롯데케미칼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은 여러 업종이 좀 종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매출액이 감소해서도 영업비용이 2.3%더 내려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입니다.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사 제가 관심인데 우리나라 그 LNG라든지 또 우리나라 난방 가스 이런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매출이 0.3% 늘어도 영업비용이 1.1% 증가해서 어, 영업이익이 10.7%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 정산제가 돼가지고 이거 좀 안 좋습니다. 한국전력 같이 그냥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역 난방공사라는 것은 꾸준히 매출액도 늘고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착해진 러시아 이것은 읽어가는 것을 생략하고 참조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는 중국에게 석유를 비싸게 팔면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요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